마지막으로 묻는다. 재산 포기각서에 도장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문신투성이 깡패들 셋이 어두운 골목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할머니 때리지 마요! 겨우 11살의 초등학생 지훈이는 떨리는 주먹을 쥐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구한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남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다음 날 아침 학교 앞으로 벤츠들 수십 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만사형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하 12도,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2026년 1월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중단된 채 버려진 낡은 철거촌 골목. 가로등마저 깜빡이며 숨을 헐떡이는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지하 단칸방.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에는 시퍼런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11살 지훈이와 7살 수아 남매가 낡은 이불 하나를 나눠 덮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배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나. 수아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 먹은 거라곤 학교 급식이 전부였습니다. 수아야, 조금만 참아. 오빠가 내일 전단지 더 많이 돌려서 따뜻한 붕어빵 사줄게. 안고 가득 든 거. 지훈이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소년의 손등은 동상으로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고 학교 끝나면 전단지를 돌리는 11살 가장. 그의 낡은 패딩 안주머니엔 오늘 하루 번 돈 4,500원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아침 우유 배달 일당까지 합쳐야 겨우 한 주 식비가 나올 판이었죠. 오빠 손 시려? 내가 호호 불어줄게. 수아가 작은 손으로 오빠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손과 손이 맞닿았지만 그 온기만큼은 따뜻했죠. 지훈이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지 벌써 3년. 교통사고로 엄마 아빠를 한꺼번에 잃고 유일한 친척이던 고모마저 전세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뒤로 세상에 남은 건 이 남매뿐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 낡은 상자 위에 빨간 목도리 하나가 조심스럽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올이 풀리고 군데군데 구멍이 난 하지만 남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3년 전 엄마가 마지막 생일에 밤을 새워 손수 짜주셨던 그 목도리였습니다. 목도리 끝에는 서툰 글씨로 자수가 놓여 있었죠. 수아야, 이거 봐. 엄마 목도리. 지훈이가 목도리를 들어 올리자 가로등 불빛에 수놓인 글씨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우리 지훈이 수아에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 냄새 나는 것 같아. 수아가 목도리에 얼굴을 묻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훈이도 코끝이 찡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빠가 울면 동생은 더 무서워할 테니까요. 지훈이는 목도리를 동생의 목에 조심스럽게 감아주었습니다. 낡고 해진 목도리였지만 엄마의 마지막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수아는 목도리를 꽉 움켜쥐며 작게 웃었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지하방이었지만 서로의 체온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어둠이 골목을 덮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수아야, 오늘은 전단지 200장 다 돌렸어. 사장님이 보너스로 500원 더 주셨대. 학교가 끝나고 전단지를 돌리고 돌아온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머니 속 5,000원. 오늘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거였죠. 우와, 오빠 최고. 그럼 오늘은 김밥 먹을 수 있어? 수아가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사흘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아이에게 삼각김밥은 최고의 선물이었죠. 지훈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편의점 가자. 오늘은 참치 김밥이랑 계란 김밥 둘 다 사자. 남매는 손을 꼭 잡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편의점까지는 골목길 3개를 지나면 되는 거리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골목 저편, 누군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고 가늘게 갈라진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할망구가 끝까지 배짱이네. 각서에 도장 안 찍을 거야?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와 수아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 셋이 쓰러진 노인 한 명을 에워싸고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웅크린 채 무언가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죠. 오빠 어떡해. 저 할머니 맞고 있어.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오빠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이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어른들이 몇 명 서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귀찮아서,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수아야, 여기서 기다려. 오빠가 다녀올게. 오빠 위험해. 저 아저씨들 무서워. 지훈이는 동생의 손을 놓고 떨리는 다리로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11살 소년이 되어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작은 발걸음이 가난한 남매의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요. 지훈이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이 더 참혹하게 보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이미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나이는 7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나이에 이런 폭력을 당하다니. 지훈이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를 둘러싼 세 남자는 모두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할머니 얼굴 앞으로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 각서에 도장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울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안 돼. 이건 평생 읽어온 내 전부야. 내가 어떻게...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짐승의 표정이었죠.
이 고집 센 할망구가 그럼 죽을 때까지 맞아봐.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치켜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먹이 내려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요. 지훈이의 외침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소년이 떨리는 주먹을 쥐고 서 있었죠. 낡은 패딩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영락없는 가난한 동네 꼬마였습니다.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꼬맹이가 어디서 기어 나왔어?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 나쁜 짓 하시는 거 다 봤어요. 남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개미가 자신들에게 대드는 꼴이라는 듯이. 그러나 지훈이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은 후들거렸지만 발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썩 꺼지지 않으면 너도 같이 맞을 텐데. 남자의 협박에도 지훈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림자가 지훈이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지훈이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지훈이의 발이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채 지훈이는 발버둥 쳤지만 11살 소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얼굴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오빠 놔줘. 작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수아가 던진 돌멩이였습니다. 돌멩이가 남자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맞추자 남자가 윽 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이 풀리며 지훈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등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아가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7살 꼬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작은 몸으로 오빠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들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나쁜 아저씨들, 우리 오빠랑 할머니 괴롭히지 마. 남자들은 잠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 꼬맹이 둘이 덤비네. 둘 다 혼내줘야겠어. 세 남자가 동시에 남매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처럼 골목 입구에서 환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트럭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서며 요란한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빵. 그 소리는 마치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트럭이 멈춰서자 50대로 보이는 기사가 급히 내렸습니다. 그는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덩치 좋은 남자였고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야, 애들 괴롭히는 거 다 봤어.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목격자의 등장에 당황한 것이었죠. 우두머리가 재빨리 상황을 판단하며 혀를 찼습니다. 야, 일단 빠져.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형님, 각서는요? 나중에 다시 와.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세 남자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지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 기사가 급히 달려와 남매를 살폈습니다. 애들아,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지훈이와 수아는 대답 대신
급히 할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떨리는 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훈이가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지훈이와 수아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가들, 고맙구나. 무서웠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며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수아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트럭 기사가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이마에는 커다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겠어요. 제가 차에 모셔드릴 테니. 그 순간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기사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안 돼요. 병원 가면 저 사람들이 또 따라와요. 제발. 할머니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절박한 공포였죠. 트럭 기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집에도 갈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가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트럭 기사가 지훈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아이들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지훈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안 계세요. 저희 둘이 살아요. 기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만 사는 집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어린 남매가. 하지만 할머니를 보니 당장 어딘가로 모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원도 집도 거부하고 있었고요. 그럼 일단 할머니를 너희 집으로 모셔드리자. 내가 업어드릴 테니. 기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서류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남매가 앞장서서 골목을 안내했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지하로 내려가는 낡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기사가 계단을 내려가다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단은 녹슬어 있었고 벽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고 전기장판 하나와 낡은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기사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기사가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애야, 나 잠깐 바깥에 차 세워두고 올게. 그리고 약국 가서 소독약이랑 밴드 사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기사가 나가고 남매와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지훈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수건을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을 조심조심 닦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지훈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아가야, 넌 이름이 뭐니? 저는 지훈이에요. 얘는 제 동생 수아고요.
수아는 방 한구석에서 빨간 목도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의 유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그런데 수아는 망설임 없이 그 목도리를 할머니의 목에 감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하면 따뜻해요. 할머니가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흐느꼈습니다. 70평생 이런 순수한 선의를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돈도 권력도 아닌 그저 따뜻한 마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지하방에 세 사람만의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기사가 돌아온 건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에는 약국에서 산 소독약과 밴드, 그리고 따뜻한 호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사는 할머니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소독해 주었습니다. 지훈이와 수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죽여 서 있었죠. 할머니, 갈비뼈 쪽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정말 병원 안 가시겠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포가 가신 자리에 깊은 피로가 몰려왔는지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기사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세요. 애들아, 내가 명함 놓고 갈게. 할머니 상태 이상하시면 여기로 꼭 전화해. 알았지? 네, 아저씨. 정말 감사했어요. 기사가 나가고 다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가 누운 곳에 자신의 얇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것이 남매가 가진 유일한 이불이었지만 지훈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추우시면 안 돼요. 이거 덮으세요. 할머니의 손이 이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이불인지 천은 해지고 솜은 군데군데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구했고 집으로 데려왔고 유일한 이불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아가들, 너희는 정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안 추워요. 하지만 방 안온도계는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죠. 수아가 오빠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슴에 꼭 껴안고 있던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큰아들이야. 사진 속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어. 이 회사가 아들의 전부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우리 작은 아들이 형의 회사를 빼앗으려고 저런 나쁜 사람들을 보낸 거야. 나한테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왜 그래요? 가족인데.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는 거란다. 내가 가진 회사 지분이 큰아들 회사 경영권을 좌우하거든.
작은 아들은 그걸 빼앗아서 형을 쫓아내려는 거야. 수아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안 줄 거죠? 나쁜 사람한테는 안 줘야 돼요. 그럼 안 줄 거야.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회사 키웠는데. 그 말을 들은 지훈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 지훈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도 늘 그랬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밥부터 챙기시던 엄마. 지훈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감자 3개가 전부였습니다. 원래는 내일 아침까지 먹으려고 아껴둔 것이었지만 지금 할머니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수아야, 할머니 밥 드려야지. 오빠가 감자 삶을게. 지훈이는 낡은 냄비에 물을 받고 감자를 넣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고 감자가 익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들도 배고플 텐데 마지막 남은 음식을 자신에게 주려는 이 어린 남매. 70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순수한 선의를 본 적이 있었던가. 20분쯤 지나 감자가 다 익었습니다. 지훈이는 감자를 건져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 3개. 그게 오늘 밤 3사람의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맛있어요. 지훈이가 감자 껍질을 벗겨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감자를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따뜻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저 소금도 없는 삶은 감자였지만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 입, 2입 먹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자를 입에 넣은 채로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훈이와 수아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감자가 맛없어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할머니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엄마가 삶아주시던 감자.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조금만 참아라 하시던 엄마의 목소리. 그때 그 따뜻함이 지금 이 감자에서 느껴졌습니다. 3사람은 감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는 할머니의 손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할머니 손 차가워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지훈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11살 소년의 손도 동상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3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영하의 추위였지만 서로의 체온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지훈이는 평소처럼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죠. 우유 배달을 가려면 5시 전에 집을 나서야 했으니까요.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와 수아를 깨우지 않으려고 숨소리까지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어젯밤보다는 안색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숨소리도 고르고요. 지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점퍼를 걸치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뒤에서 수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덜 깬 목소리였죠. 수아야, 깼어? 오빠 우유 배달하고 올게. 너는 할머니 옆에서 자고 있어. 응. 조심해, 오빠. 지훈이는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익숙했습니다. 이게 벌써 2년째니까요. 골목을 빠져나가며 지훈이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유 배달 끝나면 편의점 가서 빵이랑 우유 사야지. 할머니 드릴 거, 수아 줄 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소독약도 하나 더. 지훈이가 골목을 나선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방 안에서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갈비뼈 쪽이 숨 쉴 때마다 찌릿찌릿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아를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신이 끌고 온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은 묵직했습니다. 안에는 회사 주식 증서와 인감 도장,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가득했죠. 이것만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든 수아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작고 야윈 얼굴, 해진 잠옷, 갈라진 입술.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착한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 저 나쁜 놈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면.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비걱. 작은 소리가 났지만 수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어젯밤 맞은 상처 때문에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할머니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 가로등 불빛만이 휑하니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안 됩니다. 작은 아들이 보낸 용역들이 집을 지키고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큰아들에게 연락을? 휴대폰은 어젯밤 그 난리통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골목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숨은 가빴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할머니는 계속 걸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편 우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지훈이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유 2개, 빵 3개, 바나나 2개. 오늘 일당에서 아껴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우유 사왔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수아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죠. 수아야, 일어나. 빵 사왔어. 근데 할머니는? 수아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지? 아까까지 여기 계셨는데.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도 방 구석구석도.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 입구, 계단 위. 아무데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할머니 어디 간 거야? 수아가 울먹이며 뒤따라 나왔습니다. 지훈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혹시 어디 다시 나쁜 사람들한테.
남매는 손을 꼭 잡고 골목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30분을 헤맸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골목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 저기 경찰차 온다. 무슨 일이래? 동네 아주머니들이 골목 입구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수아도 급히 달려갔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한 대 더 서 있었습니다. 세단 옆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경찰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찾아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어제 저녁부터 실종됐습니다. 치매는 없으시지만 많이 다치셨을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 속 남자와 똑같았으니까요. 저기요.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남자와 경찰관들이 일제히 지훈이를 돌아봤습니다. 저기, 혹시 할머니 찾으세요? 검은색 코트 입으신?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이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 봤니? 어디 계시니? 저희 집에 어젯밤에 계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계세요. 남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젯밤? 너희 집에? 네. 할머니가 나쁜 아저씨들한테 맞고 계셔서 저희가 구해드렸어요. 그 순간 남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주름잡는 대형 그룹의 부회장 박진호. 그가 길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박 부회장은 며칠간 어머니를 찾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3일 전 저녁 어머니가 산책을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경호원들이 급히 수색에 나섰지만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동생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외진 곳으로 유인해서 재산 포기 각서에 강제로 서명을 받으려 했던 것. 하지만 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시자 용역들이 폭력까지 사용했고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도망치신 겁니다. 박 부회장은 밤낮 없이 서울 전역을 뒤졌습니다. CCTV를 추적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을 풀어 찾았지만 어머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 이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 한 트럭 기사가 아이들이 다친 할머니를 돕는 걸 봤다고 제보했다는 것이죠. 박 부회장은 희망을 갖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아이의 입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우리 어머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어떤 상태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네, 저희 집으로 가요. 할머니가 두고 가신 쪽지도 있어요. 남매는 박 부회장과 경찰들을 지하 단칸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박 부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차가운 시멘트 바닥, 낡은 이불 하나. 이런 곳에서 어머니가 밤을 보내셨다니.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안 계세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지훈이의 말에 박 부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남매가 혼자서 이 지독한 가난과 추위를 견디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부회장님, 여기 보십시오. 경찰관 하나가 방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부회장이 급히 달려가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훈아, 수아야. 너희 같은 천사들은 처음 봤다. 할머니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꼭 보답하마. 할머니가. 박 부회장은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감사하셨는지도. 부회장님, 긴급 수배를 돌리겠습니다.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그리고 박 부회장이 지훈이와 수아를 돌아봤습니다. 애들아, 우리 어머니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박 부회장은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이와 수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히 받자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동대문 쪽 작은 교회에 계십니다. 박 부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간다. 그는 경찰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남매를 향해 말했습니다. 애들아, 나 지금 어머니 모시러 가야 해. 꼭 다시 올게. 약속한다. 네, 빨리 가세요. 할머니 많이 보고 싶으실 거예요. 박 부회장은 차를 몰고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작은 교회. 그곳 예배당 맨 뒷자리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검은 코트는 여전히 찢어져 있었고 얼굴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 부회장이 달려가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호야, 당장 그 아이들한테 가자. 내가 빚을 졌어. 어머니, 병원부터. 안 돼. 지금 당장.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1시간 후 지하 단칸방 앞에 검은 세단 10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뭐야, 저 차들.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래? 박 부회장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지훈이가 문을 열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소리치며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수아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가서. 괜찮아요. 할머니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품에서 빨간 목도리를 꺼내 수아의 목에 다시 감아주었습니다. 이 목도리 덕분에 따뜻했다. 정말 고맙다. 박 부회장이 두 아이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수아야. 우리 어머니를 구해줘서, 보살펴줘서 정말 고맙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너희의 선한 마음이 우리 어머니를 살렸어. 할머니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수아야. 할머니가 약속한다. 너희에게 꼭 보답하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가 무사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할머니가 꼭 해주고 싶은 게 있단다. 할머니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박 부회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 오간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하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훈이는 평소처럼 수아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빠, 할머니 보고 싶다. 나도. 나중에 할머니 다 나으시면 또 뵐 수 있을 거야. 남매는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학교까지는 20분 거리. 평소처럼 천천히 걸으며 도시락 걱정, 준비물 걱정을 나누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가까워지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멀리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학교 정문 쪽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오빠, 저기 사람들 왜 저렇게 많아? 무슨 행사라도 있나? 가까이 다가가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벤츠 수십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량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와, 저게 다 뭐야? 대통령이라도 오시나?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생님들도 교문 밖을 내다보며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앞쪽 리무진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 부회장이 내렸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여전히 걸음걸이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교문 앞에 선 지훈이와 수아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아, 수아야. 할머니가 손을 흔들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훈이와 수아에게 쏠렸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애들 누구야? 김지훈? 우리 반 지훈이잖아. 설마 저 할머니가 지훈이 할머니야? 지훈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박 부회장이 성큼성큼 걸어와 지훈이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도 천천히 다가와 남매 앞에 섰습니다. 지훈아, 수아야. 할머니 얼굴 좀 봐. 많이 나아졌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아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수아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주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죠. 박 부회장이 일어서며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대.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할머니가 지훈이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약속했지?
꼭 보답하겠다고.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희는, 아니야. 들어봐. 너희가 사는 그 추운 지하방. 더 이상 그곳에서 살게 할 수 없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그 곰팡이 핀 방 영하의 추위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방이 많단다. 우리 큰아들은 바빠서 집에 잘 안 오고 할머니 혼자 너무 외로웠어. 너희가 와서 같이 살아주면 안 될까?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집에요? 저희가요? 그래. 너희는 할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잖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가 너희가 필요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거든. 박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집은 따뜻해. 보일러도 잘 나오고 밥도 매일 해줄 수 있어. 학교도 지금 다니는데 계속 다니면 돼. 차로 데려다 줄게. 하지만 저희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큰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소리니? 너희가 할머니 생명을 구했잖니.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가 준비한 거야. 상자를 열자 빨간색 패딩 점퍼 2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였습니다. 너희가 입던 옷이 너무 얇더구나. 이거라도 입어라. 감기 걸리면 안 되잖니. 수아가 패딩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럼 할머니랑 같이 살아줄 거니? 지훈이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도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둘의 눈에는 같은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모시고 살게요. 대신 오빠가 할머니 심부름 많이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할게요. 나도요. 나도 할머니 도와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선생님은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할머니 집에서 자자. 따뜻한 방에서 푹신한 이불 덮고 그리고 할머니가 맛있는 저녁 해줄게. 정말요? 그럼 우리 지훈이 수아가 뭐 먹고 싶은데? 저는요. 김치찌개요. 나는 계란말이.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 해주마. 겨울 아침 햇살이 네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수업을 마친 남매를 태운 검은색 벤츠가 한 고급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훈이와 수아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대문 앞에는 소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현관 계단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이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만 살아온 아이들에게 이 집은 마치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아니, 이제는 너희 집이기도 하고. 할머니가 남매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보일러가 팡팡 터지는 그 온기.
지훈이는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2층에 방 3개가 있어. 하나는 할머니 방, 하나는 지훈이 방, 하나는 수아 방. 올라가 볼래? 저희 방이 따로 있어요? 지훈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 2개의 방문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문에는 예쁜 글씨로 지훈이 방, 수아 방이라고 쓰인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급히 준비했어.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천천히 채워가자. 지훈이가 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 깨끗한 책상, 푹신한 침대, 옷장,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침대 위에는 새 이불이 개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공책과 연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1살 소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추운 지하방에서 동생과 부둥켜 안고 떨던 밤들, 배고픔을 참으며 웃어야 했던 날들, 새벽 5시에 일어나 우유를 배달하던 아침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아도 옆방을 보고 돌아와 오빠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끓인 김치찌개 냄새였죠. 지훈이와 수아는 식탁 앞에 앉아 그 냄새를 맡으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 다 됐다. 밥 먹자.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 반찬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지훈이와 수아는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을 한 번에 본 게 얼마만인지. 왜 안 먹니? 입맛 없어?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수아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아, 이제는 배불리 먹어야지.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그럼. 지훈이가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작은 인사에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는 아이들 그릇에 밥을 수북이 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모자라면 더 줄게. 첫 숟가락을 뜬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맛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수아도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고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세 사람의 저녁 식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 젊었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훈이와 수아는 엄마 아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머리가 길고 예뻤어요.
그리고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우리 아빠는 키가 크고 저를 어깨에 태워주셨어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부모님이셨구나. 분명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사과, 배, 귤. 수아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달아요. 그럼 할머니가 제일 맛있는 거로 샀거든. 밤 9시. 할머니는 아이들을 욕조에 넣어 목욕을 시켰습니다. 따뜻한 물이 욕조 가득 채워지자 수아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오빠, 물이 따뜻해. 진짜 따뜻해. 지훈이도 웃었습니다. 지하방에서는 늘 찬물로 씻었습니다. 겨울에는 아예 씻지 못하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물, 향기로운 비누, 폭신한 수건. 할머니, 이게 천국인가 봐요. 수아의 말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아이들은 할머니가 준비한 새 잠옷을 입었습니다. 보들보들한 면 잠옷. 수아는 잠옷을 입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할머니, 저 공주 같아요? 그럼 우리 수아가 제일 예쁜 공주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 방으로 가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지훈아, 춥지 않니? 아니요. 너무 따뜻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고마운 거야. 너희가 할머니 생명을 구했잖니. 그리고 할머니한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 할머니는 수아 방으로도 갔습니다. 수아는 이미 이불을 목까지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아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이 아이들에게 구원받은 것 같다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고 작은 아들의 배신에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이 순수한 아이들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아들들 어렸을 때 사진, 돌아가신 남편 사진. 한참을 사진을 보다가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천사들이 왔어요. 정말 착한 아이들이에요. 당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밤 11시. 큰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렸고 그 숨소리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훈이와 수아는 할머니 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상, 학교 갈 때 챙겨주시는 도시락,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웃던 시간들. 지훈이는 가끔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두려웠지만 매일 아침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뜨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 부회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2층으로 올려보내고 거실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동생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부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진호야, 어머니를 납치하고 폭행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작은 아들 박진수, 어려서부터 똑똑했지만 욕심이 많았던 아들. 형의 그늘에 가려 살면서 언젠가부터 형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회사를 빼앗으려 이런 짓까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것도 돈 때문에. 제 친동생이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박 부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려서는 형으로서 동생을 업고 다녔고 대학 등록금도 대주었으며 사업을 시작할 때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 모든 걸 잊고 오직 욕심만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동의해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것이 작은 아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죄책감 없이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래, 진호야. 내 뜻대로 해라. 어미로서 마지막 할 일은 아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3일 후 박진수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납치, 폭행, 공갈 혐의였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대형그룹 일가의 스캔들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의 정을 끊는다는 것은 피를 토하는 일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용역 깡패들의 진술,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모든 것이 박진수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은 박진수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할머니와 박 부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수는 실무에 대한 납치, 폭행, 재산 강탈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어머니, 박진수가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박 부회장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복도에 나온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진호야,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동생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감옥에 보내다니.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와 수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업고 동생은 형의 등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수아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지훈이도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지훈이가 일어서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할게. 우리 지훈이 수아 저녁 먹여야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며 불을 켜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잃었지만 이 착한 아이들을 얻었다고.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따뜻한 밥, 반찬들. 지훈이가 할머니 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수아도 할머니 밥그릇에 김을 찢어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 김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안에 밥알이 퍼지는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가족. 작은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깊었지만 이 아이들의 순수함이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지분은 전부 큰아들에게 넘겼고 집과 예금은 일부를 남기고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 지훈이와 수아의 미래를 위한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두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얘들아, 오늘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희를 정식으로 입양하려고 해. 진짜 할머니의 손주가 되는 거야. 어떠니? 지훈이와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동시에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정말 저희 할머니 되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14살이 된 지훈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 170cm가 넘었고 목소리도 한층 굵어졌습니다. 10살이 된 수아는 초등학교 4학년. 긴 생머리를 따아내리고 학교에 다니는 발랄한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지훈아, 이번에도 전교 1등이래? 할머니가 성적표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할머니,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우리 지훈이 정말 대견하다. 학생회 부회장도 하고 3년 동안 지훈이는 달라졌습니다. 가난에 짓눌려 움츠러들었던 소녀는 이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늘 최상위권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착한 마음씨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나도 이번에 반에서 3등 했어.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방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진수입니다. 작은 아들 박진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거는 전화였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지내거라.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참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와 수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 방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작은 아들은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형님, 저는 지난 3년간 제 죄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했던 것, 회사를 빼앗으려 했던 것,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교도소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가족보다 돈을 택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요. 꼭 한 번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불효자 진수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접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세월이 너무 아팠습니다. 2개월 후 박진수 출소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과연 진짜 변화가 있을까요? 할머니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출소날 교도소 정문 앞. 박진수가 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56세가 된 그의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3년 전 오만하고 탐욕스러웠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진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는 손에 든 작은 보따리를 꼭 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박진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 박진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큰 소년. 맑은 눈빛으로 박진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고맙다. 지훈이구나. 많이 컸네.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어머니, 형님, 그리고 자신이 간접적으로 고통을 준 이 아이들. 거실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3년 사이 훨씬 늙으신 모습이었습니다. 박 부회장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떨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했던 죄, 형님의 회사를 빼앗으려 했던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때릴 수 있었는지,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부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동생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형님, 형님께도 사죄드립니다. 형님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빼앗으려 했던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늘 아껴주셨는데 저는 질투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박진수는 이마를 바닥에 댄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됐는지, 돈이 뭐길래, 권력이 뭐길래 가족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것을, 형님처럼 뛰어나지 못한 제 자신이 초라해서 그 초라함을 돈과 권력으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박 부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되기는 힘들 것 같다. 어머니께 저지른 일은 너무 큰 상처야. 알고 있습니다, 형님. 저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다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박진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교도소에서 작업한 대가로 모은 돈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병원비에 보태시라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져가거라. 내 앞길에 쓰렴. 어머니, 진수야, 엄마는 내가 앞으로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 그게 엄마가 내게 바라는 전부야.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박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박진수는 일어나 다시 한번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가 문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지훈아, 너는 정말 기특한 아이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를 구해줘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 고맙다. 건강하세요, 작은 할아버지. 박진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문이 닫히고 거실로 돌아온 지훈이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박 부회장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진호야. 그냥 마음이 복잡하구나.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지훈이와 수아를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있지. 할머니한테는 너희가 있어.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차린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평범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요? 수아가 밝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수아 롤러코스터 타고 싶다며? 네. 우리 다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박 부회장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껴줘. 삼촌이 다 쏠게. 와, 감사합니다, 삼촌. 웃음소리가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일은 가슴 한편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박 부회장이 노을 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와 수아가 우리 가족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 진호야.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더구나.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이의 학교 이야기, 수아의 그림 이야기,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박 부회장의 회사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훈이와 수아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할머니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 진수,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먼 훗날에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상처는 아직 깊었습니다. 대신 할머니에게는 지훈이와 수아가 있었습니다.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빛내주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지훈이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지훈이는 책을 덮고 빨간 목도리를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 이 목도리가 자신과 수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도 만났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수아의 방에서는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배고픔을 참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따뜻한 잠.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만든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희망으로. 이 가족은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추운 지하방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이와 수아처럼 언젠가 그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닿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의 기적처럼요.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이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을길 사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